여러분, 세계 경제의 유동성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뿌려졌습니다. 전체 유동성이 적게는요 한 7천조에서 많게는 8천조 가까이 뿌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적게 이야기했을 때 4천조고요. 좀 많게 이야기하면 4,500조까지 뿌려졌을 거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작년 말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갔느냐예요. 지금 이 유동성이 대부분 봤을 때는 이 유동성이 소비나 직접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직접 투자시장이나 소비시장으로 뿌려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가니까 거품에 대한 우려인 거죠. 실제로도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이 뿌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따지면 4,200조. 좀 많게는 4,500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뿌린 거죠. 전년 대비하면 이게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24.9%나 됩니다. 24.9%.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으로 1조 3,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한 1,80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 유동성을 증가한 내용까지 합치면 1조 한 4,965억 달러가 풀렸거든요. 11.5조, 5%가. 그러면 여기도 2천조 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2천조가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82조 1,000억엔 이 정도 870조가 풀렸다. 그러면 전년 대비하면 5.8%가 늘어났다는 얘기. 결국요. 결국 대한민국도 풀 수밖에 없었다. 280조가 늘어서 9.8%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돈을 엄청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죠. 일본이 이 내용을 보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가 창궐해서 870조 GDP 대비 작년 규모 대비하면 5.8%에 뿌린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280조 9.8% 뿌렸죠.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유로존이 2천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11.5%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9.5%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홍수처럼 불어난 유동성이 결국은 주식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을 덮쳐서 결국 거품으로 뻥 하고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은 또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많이 원자재 가격을 올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그 어떤 때보다 많습니다. 철광만 하더라도 2020년 1월 2일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175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콩도 145고요. 금도 120입니다. 구리도 130이고요. 원유도
85로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2월에 들어서서는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우리 시장에 굉장한 충격으로 몰려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유동성만 하더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3,191조 3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도 피해를 훨씬 더 받은 나라보다가 우리는 유동성을 더 많이 뿌렸어요. 여기에 대한 충격이 저는 서서히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다가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어요. 미국도 0%에서 0.25%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앞으로도 더 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동성이 자꾸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38.3%가 올랐습니다. 이게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다른 어떤 정권,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가봐야지 알지만 현재까지는 38.8%예요. 노무현 정부가 56.5%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난 3월 19일 날인가요? 작년 3월 19일 날 그때는 1457.67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지금 3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놀랄 노자죠. 시장은 굉장히 많이 불어난 유동성에 점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가 그만큼 올랐느냐? 실물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5%예요. 유로존은 마이너스 6.8%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4.8%입니다. 쉽게 말하면 줄줄이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괜찮을 거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다른 나라보다가 성장률 측면에서 봐서도 마이너스 1%면 그래 뭐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떨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돈은 지금 더 많이 풀었단 말입니다. 사실 경제가 타격받았거나 코로나19 때문에 타격받은 것보다가 돈 푸는 거는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게 적게 푸는 게 아닙니다. 적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은 1월에서 8월까지 기준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더 많이 풀었겠지만 유로존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 유동성이 결국은 함정에 빠진다. 유동성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 충격은 주식시장에 거품이 거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거치는 그런 사례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이것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중의 어떤 실물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실물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입안이 돼야 되는데 실물 경제를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은요. 충격이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규모로 보면 115조의 규모예요.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가 된 금액이
115조. 이게 올 3월 1일 날 만기인데 9월 1일까지 지금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대출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해주고 그들이 이자까지도 안 갚게 되면 이들이 부실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결국 파급 효과가 우리 경제 전체에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하나의 지표만 보자고요. 이 지표가 통화유통 속도입니다. 0.62로 작년 3분기예요. 0.6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100원을 풀었는데 시중에 실제로 써지는 돈은 62원밖에 안 써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38원은 집에 있는 금고로 들어가든가 은행에 저축으로 들어가든가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0.62만 써져 있는데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자산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소비나 혹은 직접 투자,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은 실물과 자산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물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실물에 무턱대고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쏟아붓다가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청소 효과가 필요할 때예요. 좀비 기업은 줄여야 되고요. 한계 차주가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줄여야 합니다. 한계 차주라는 것은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한다. 그것도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계속 지원한다. 거기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혹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지원 체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계속 해주고 만기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돈다는 것은 결국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대출 만기 연장 계속 가는 데다가 통화유통 속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거품은 터진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품은 터진다. 이 거품이 안 터지려면 여러분, 거품이 안 터지려면요.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현실을, 실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한계 기업 계속 지원하고 한계 차주 계속 지원한다면 아마 밑빠진독에 물붓기가 돼서 돈은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여기에다가 생산성의 혁신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생산성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엄청 올랐잖아요. 최저임금 엄청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하죠. 여기에다가 세금 올랐죠. 세제 혜택 줄였죠.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시켰죠. 그렇다면 기업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생산성은 그대로라면 이거 생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실물이 도대체 자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때문에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줄이기 위한 방법,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든가 자체 셀프 어떤 주문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주방에 로봇을 도입한다든가 뭔가 대신 사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와서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물은 계속해서 더 나빠질 겁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그만큼 비용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지금처럼 노조가 저렇게 강해서는요. 기업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늘어난 비용에
노조의 입김이 저렇게 강하고 심지어 해고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하고 공장의 생산 라인을 담보로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게 생산성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자동화라든가 자동화랑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자동화 이런 것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실물이 따라갈 수 있어요. 실물이 지금처럼 못 따라가면 이게 백신이 와서요. 백신이 와서 뭔가 세상이 달라진 세상, 포스트 코로나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실물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합니다. 정부도 무작정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그런 만기 연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도 시한폭탄을 안고 가지 않는다.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2차 충격으로 가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2차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다. 전 세계 시장이 유동성이 많아서 그 유동성이 거품이 꺼지는 그 순간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 유동성 공포 쉽게 말하면 2차 충격이 금융으로 번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면요. 점점 유동성을 좀 줄일 방안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합리화도 꾀할 거고요. 쉽게 말하면 산업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정부의 지원 정책도 계속되는 확장 정책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현재는 과도한 유동성, 홍수처럼 엄청난 유동성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그 유동성이 결국은 유동성 거품 붕괴, 쉽게 말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